논문 계획서를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뭐 참가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조금 너무 복잡하게 설명한 감이 있어서 조금 더 요약해서 아주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이제 다시 한번 논문 계획서를 한번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논문이고 또 하나는 논문 계획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3학년 스님들은 논문 계획서가 아니고 논문을 이제 올해 내년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줘야만 되고요. 그리고 뭐 교육원에 저기가 바뀌어졌더라고요. 바뀌어져 가지고 논문을 저쪽에 통과하면 학감스님 뭐라고 했죠? 통과하면 졸업장이 나오고 논문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럼 뭐가 된다고? 수료가 되는 그런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물어봤더니 가급적 주제는 십지경, 화엄 승가대고니까 비교를 하더라도 십지경이 중간에 들어가야 된대. 화엄경이나 십지경이. 화엄경과 뭐의 비교고, 무엇과 뭐의 비교고. 그래서 화엄경이 이제 중간에 비교를 하더라도 이제 뭐가 잠깐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참조하시고요. 이제 먼저 계획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계획서는 이제 저학년 스님들이 이제 참고해야 되는데 이제 3학년 스님들은 계획서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계획서는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가량 그 정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장은 커버 페이지죠. 그 커버 페이지에서는 논문 제출자 그러니까 고은사, 화엄, 승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다가 좀 글자 크게 해서 저기 논문 제목, 그 다음 논문 제목과 소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목은 예를 들어서 화엄경과 초기 경전의 수행 비교 연구 딱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광범위하면 그러면은 무엇을 써야 될지가 너무 막막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조금 좁혀줘야 돼요. 주제를 좁힐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대시를 해가지고 십지경과 사문과경을 중심으로. 근데 이게 제목은 될 수가 없어요. 벌써 딱 보면 이걸로 제목할 수는 없죠. 제목은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제목에 대해서 한계를 줘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계를 줘줘야 되거든요. 어디와 어디까지만 나는 연구를 하겠다라고 그것을 이제 한계를 줘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의 오른쪽 옆으로 해가지고 무슨 학과, 지도교수, 그 다음에 무슨 화엄 승가대건, 비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 끝에다가 저기를 써놔야만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첫 커버 페이지에서 이거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페이지에는 이제 서론이 들어가요.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니다나라고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쓰게 됐는가? 어떤 동기, 심리적인, 사회적인 어떤 승가 일반이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그래, 그 글을 쓰는데
보통 파라그라프로 한 두세 개 정도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파라그라프, 문단이 맞죠? 파라그라프, 문단으로 한 두세 개 정도로 이렇게 이제 서론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 이제 써야 되는 것은 이제 논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어, 그 다음에 목차,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서론 다음에 기재가 돼야 돼요. 이제 논문의 핵심 주제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삿띠의 의미와 깨달음을 얻는데 있어서 그 위치, 뭐 이런 삿대의 의미, 그리고 깨달음 얻는 데 있어서 그 위치 이제에 대해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제 여기에서 주제가 이렇게 됐어요. 삿띠, 모든 학파에 있어서 깨달음에 있어서 필요한가? 라고 그렇게 이제 주제어를 딱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삿띠가 초기 불교에서부터 그 다음에 설일체유부, 중관, 유시, 그 다음에 선종에 있어서 이 삿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주제어가 여기서는 뭐냐면은 삿띠예요. 그러면 그 삿띠의 주제에 대해서, 주제어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걸 어디서 하느냐면은 바로 이 서론 다음에 핵심 주제어인 삿띠에 대해서 그 고찰하고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삿띠는 대념적용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여졌는데, 그러나 그것은 빨리 경전에만 이 삿띠가 강조된 것이 아니고 설일체유부나 중간과 유식, 선종에 있어서도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번역이 되어서 삿띠가 강조되고 있다. 그런 것은 이러이러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를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내 논문에서 쓰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서 핵심 주제어가 하나씩 있어요. 핵심 주제어가. 스님은 핵심 주제어가 뭔가요? 제목이 뭐예요? 저번에 나한테 줬던 그 제목이 뭐죠? 핵심 주제어가 아니, 제목이 뭐였어요? 그러면 내가 주제어가 뭔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갑자기 절과 함께 좀 뒹구다 보니까 주제어가 사라졌어. 새로운 절과 함께. 그때 그 일학스님은 주제가 뭐였죠? 초기 불교 수행론과 화엄 십지의 수행 비교 연구. 그래서 화엄 십지의 여기서 이제 주제어는 뭐가 되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도 주제어가 뭐겠어요?
초기불교에서 수행론 하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가 수다원이고, 그 다음에 오온무하고, 그 다음에 십지경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주제어가 뭐예요? 거기는 오온계공이고, 그 다음에 초지보살, 환희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다원의 길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보살로 가는 길, 아라한과 보살로 가는 길에 있어서 서로 갈려지는 그 길목이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바로 이 유신견을 오온무아로 타파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온계공을 통해서 이 공관을 타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초지보살과 그리고 수다원을 얻게 하는데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주제는 그러면 오온무아예요. 그래서 오온무아를 통해서 이 오온을 어떤 식으로 관찰함으로 인해서 수다원이 되고, 왜 수다원이 되며, 오온을 핵심적으로 관찰하면서 어떻게 해서 공을 깨닫게 되며, 공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보살의 길로 가는가, 이것을 이제 한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정도 다루는 것이 논문의 핵심 주제어다. 그래서 자기 그 논문에 있어서 핵심 주제어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펼쳐 보여야, 그래야만이 이제 그 논문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논문을 쓰는 사람이 내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어서 앞으로 논문을 이렇게 확장을 시킬 것인가가 그게 딱 나와요. 그래서 키포인트를 본인이 못 잡으면 지도교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키포인트를 딱 잡아야 돼요. 오온무아, 오온계공, 거기서 딱 벌리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목차가 탁 나오는 거예요. 오온무아를 어떤 식으로 얻는가, 오온계공을 어떻게 터득하는가. 자, 오온계공이면은 보살인가? 아니면 오온계공에 플러스를 뭐를 해야 보살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그 플러스가 되는 요소를 하나하나 챕터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핵심 주제 다음에는 목차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면은 내가 예전에 그 논문 썼던 목차를 한번 보여주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차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주는데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전부 다 목차예요. 목차인데,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content라고 그래요. 컨텐츠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은 Buddhist Conception of Emancipation and its Part.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이라는 것과 그것에 이르는 길, 이게 바로 챕터 1이거든요. 그 챕터 1인데 요 챕터 1에서 초기 불교의 해탈의 개념, 이 파트 1이고, 그 다음에 파트 2가 후기 불교의 해탈의 개념 2, 그 다음에 챕터 2로 가서 자이나에서 말하는 해탈과 그 다음에 수행 방법, 그 다음에 챕터 3로 가면 상키아 요가에서 말하는 해탈과 그의 수행론. 자, 이런 식으로 챕터를 크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느야야 바이샤시카의 해탈과 그 길. 그래서 챕터 4. 보통 챕터 5개나 6개 정도 하면은 괜찮아요. 5개. 그래서 나머지는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 말하는 해탈과 그 다음에 그 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에서는 결론. The role of knowledge in emancipation. 그러니까 해탈을 하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이로운 작용을 하는가? 아니면은 해로운 작용을 하는가? 자, 이렇게 해서 챕터가 챕터 1은 서론이고 인트로덕션, 서론이 되고 2, 3, 4, 5가 이제 본론에 해당하고, 본론에 이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놓았으면 여기에서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그러면 1-1이 어떻게 나눠지나 봐봐요. 고통과 그것의 원인, 그 다음에 1-2는
cause of suffering, 그 집제, 그 다음에 1-3, 열반, 그 다음에 1-4, way to cessation of suffering, 열반에 이르는 길. 자, 그래서 고집멸도를 1, 2, 3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제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두카, 고통, 그 다음에 the nobility Buddha's perspective, 부처님의 그런 견해, 그 다음에 course of 1-2에서는 고통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 그 다음에 고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제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큰 챕터를 놔두고 그 큰 챕터에서 다시 1, 2, 3, 4 정도로 해서 소챕터로 하고 소챕터에서 다시 이제 세세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세한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처음에 1, 2, 3, 4, 5 챕터를 잡아놓고 그 챕터 안에서 크게 1, 2, 3 정도로 그렇게 나눠놓고 그래서 각각의 챕터마다 1, 2, 3 나눠놓고 거기서 안으로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논문을 쓰는 것이 아주 수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논문의 핵심 주제하고 그 다음에 목차를 그렇게 이제 원래 이 논문을 쓰기 전에 목차부터 만드는 거예요. 목차부터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논문 쓰는 사람이 제일 논문 쓰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도 늘 쫓겨.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몇백 페이지를 더 써야 되는데 라는 그 중압감이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논문을 쓸 때는 그달에는 그달 것만 생각해야 돼.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그 일주일에는 그것만 생각해야 돼. 다른 건 잊어버려. 그날은 그날 쓸 것만 생각해야 돼. 다른 거하고 동시에 생각하면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도 못 쓰고 그 다음에 그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나눠야 되는데 그걸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챕터를 나눠놨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 챕터에 무슨 주제를 한다. 그걸 생각하니까 다른 것에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챕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논문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그것을 써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다른 논문들을 참조하면 돼요. 다른 논문에 보면 제일 앞에 목차에 내가 연구 그 방법론이 어떤 식이다라고 그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면 돼요. 그래서 연구 주제와 문제, 목적과 의의, 뭐 이런 것은 아까 그 주제된 연구 방법, 그거 하나만 그렇게 잘 쓰면은 되는 거예요. 자, 능인 스님,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연구 목적 쓰기. 연구 목적 쓰기. 연구 목적에는 반드시 선행 연구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 선행 연구란 예를 들어 아라한과 보살의 수행 체계 비교 연구를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미리 썼던 예전의 논문들을 쭉 찾아서 어디까지 다루어졌었는지, 무엇에 대해 다루어졌었는지를 검토하고 자신의 논문에서는 어떤 점을 연구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먼저 이제 대충 이것을 쓰고 난 다음에 도서관을 방문해야 돼요. 도서관을 방문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동국대하고 승가대 도서관을 방문하는 건데, 만약에 아라한과 보살의 수행체계 비교 연구라고 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이걸 치잖아요.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대에 가서 동대에 있는 그 컴퓨터를 가지고 치잖아요.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 친 거보다도 훨씬 자상하고
그 다음에 박사 논문, 그 다음에 모든 대학에서 박사 논문 쓴 거나 그런 것들이 다 딸려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움을 훨씬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PDF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PDF로 못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 페이지만 복사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건 그 도서관에서 다 복사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동대나 승가대에 다니는 그런 어떤 학인하고 조금 잘 사귀어 놨다가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부탁을 좀 해가지고 그 자료를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해오면 그게 벌 3분의 1은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맨정신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행되었던 연구를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타카 비짜라 이거를 이제 우리 한문에서는 심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applied thought sustained thought 그러니까 applied thought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심사라고 번역하는 것은 여기서는 살필심 살필사니까 살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권에서 번역하는 것은 이 청정도론에서 applied thought라고 해서 일으키는 생각,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일으킨, 지속적인 생각. 자, 살필심, 살필사자하고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생각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일학스님? 예? 잘 연관이 안 되죠. 근데 강목수님은 이제 그 아비담마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청정도론에서는 저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심사를 번역할 때 그렇게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한문권에서는 살필심, 살필사자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근데 이 심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초선에 들어갈 때 5가지의 마음 요소가 있는데 그 5가지가 뭐죠? 5가지가 심, 사, 그 다음에 희, 락, 일념 요 5가지예요. 그래서 살피는 마음과 그 다음에 또 살피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기쁨과 그 다음에 즐거움과 일념 이 5가지가 있으면 초선에 들어간다 라고 해요. 자, 이쪽에 말로 하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과 희락과 일념이 있으면 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요즘 근래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한 10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5명의 학자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서 한마디씩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0몇 명의 학자들이
이쪽 편이 되어가지고 논쟁한 거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이쪽 편을 주장하는 사람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장하면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것을 주장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그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다가 숟가락을 딱 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았을 때는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답 안 나와도 돼요. 여 앞에 있는 것의 문제점과 장점, 여 앞에 있는 것의 문제점과 장점을 얘기하고, 뭐 나는 이런 식으로 뭐 여기에는 이런 장점과 단점, 여기에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도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자기 생각은 10%고 나머지는 앞에서 선행 연구했던 사람 것을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거, 그것이 바로 논문이에요. 이것을 막 그냥 내가 피를 막 생성해내듯이 생짜배기로 내 혼자서 다 글을 쓰려고 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제 적이고, 90%는 남의 글을 읽고 조직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을 누가 이거 받아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되면 내가 이것을 상세하게 파헤쳐서 주고, 그 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가 또 이거 설명하면은 번거롭기만 하단 말이에요.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심과 사에 대해서 응.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쉽게. 심과 사를 여러분들이 사문과경 우리 다 공부를 했잖아요. 사문과경을 공부할 때 계로부터 선정으로 지혜로 이 계정의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계가 기억이 나는가요? 사문과경의 계는 패턴이 좀 달라요. 비국의 227개, 259개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아니에요. 사문과경은 계가 어떤 순서가 나와 있냐면 정어, 그 다음에 칠악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언어와 신체적인 7가지 악을 다스리는 것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업, 그 생활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것을 다스리고, 세 번째로는 직업, 그러니까 승려로서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다스려요. 다시 말해서 자, 계라는 것을 다스리는데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지 안 살는지 그걸 뭘로 할까요? 관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신체적인 행위와 언어적인 행위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관찰하는 것은 살필심에 속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5가지 장애를 다스려야 돼요. 5가지 장애가 뭐죠? 오장이 뭐예요? 탐, 진, 그리고 혼침, 들뜸, 의심, 이렇게 크게 5가지예요. 이 5가지는 뭘로 다스리죠? 오정신관으로 다스려요. 오정신관이 뭐예요? 탐심은 뭘로 다스려요? 부정관으로 다스려요. 진심은 뭘로 다스려요? 자비관으로. 들뜸은 무엇으로 다스려요? 수식관으로. 혼침은 뭘로 다스려요? 광명관, 광명관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혹은 법계관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심은 뭘로 다스려요? 연기관 혹은 법계관으로 그렇게 다스려요. 그래서
이 다시 말해서 이 의심은 연기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 5가지로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장은 내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외적인 거예요? 에헤이, 그게 외적이요? 내적인 거지. 자, 그래서 내적으로 나에게 그런 5가지의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적으로 살피는 것은 살필 사자. 그래서 살필 심자는 거치는 것을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필 살자는 아주 그 섬세한 거, 미세한 것을 관찰하는 것을 살필 사자로 쓴다. 그래서 심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관찰하는 것을 심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할 때 심사예요. 자, 그러면 이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생각,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 그럼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도 촛불 관하는 사람 있나요? 스님 그 선원에 계실 때 촛불 관하는 분들 없었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촛불을 관한다든지 이게 광명상 관하는 거예요. 아까 뭐 할 때 광명상 관한다고 했죠? 혼침. 그래서 혼침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저기 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놓고서 촛불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혹은 불상관. 우리 그 연불하는 사람들은 불상관 하잖아요. 자, 그 불상관을 할 때 요즘엔 소리 위주로 하는데 예전에는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관을 많이 했어요. 자, 저기에 불상이 있어요. 불상을 이렇게 한참 쳐다보다가 눈을 감아. 그럼 마음속에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눈을 뜨고 쳐다보고 이렇게 일으키는 생각을 바로 저기 비타카라고 그래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표상을 잡기 위해서 계속 내가 마음으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 표상을. 자, 지속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번 딱 이렇게 해서 불상을 보고 눈을 감았는데 새벽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저녁에 자기 전까지 간다. 예전에 해암스님 법문에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관세음보살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 저녁에 잘 때 가서 관세음보살자가 끝난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게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으켜서 하루 종일 간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지속적인 생각. 그리고 계속해서 재우쳐서 잡아야 되는 것을 일으키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위따까 위짜라라고 하는 것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생각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양쪽에서 이 위따까 위짜라의 해석에 대해서 심사는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일으킨 지속적인 생각은 이런 식으로 딱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2개가 전혀 다른데 그 2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 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의 나타난 출처는 어디에 있죠? 청정도론의 삼매편에 있어요. 그래서 청정도론의 삼매편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것을 딱 주석을 그거를 이제 따오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런데 청정도론의 삼매는 이 위따까 위짜라를 지속적인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몰입삼매를 닦는 사람이 수행하는 방법론이다. 자, 몰입삼매가 뭐라고 하냐면 몰입삼매는 앞반나 들어간
혹은 물라, 근본 산매라고 해요. 근본 산매, 몰입 산매. 자, 근본 몰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하나의 산매의 대상을 딱 취해놓고 그것과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야. 그것과 하나가 돼버리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건 근본 산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심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계속 관찰하는 거라면 앞에 있는 것은 삼매를 수행할 때에 위따까 위자라고 한다면 지금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찰하는 것은 삼매 수행이에요? 아니면은 지혜 수행이에요? 지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 수행을 할 때에 비따까 위자라는 심사라는 방법으로 지혜 수행을 하고 몰입삼매의 수행을 할 때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라는 것으로 수행을 한다. 자, 그러니까 사마타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 위따까 위자라를 들어가는 것은 일으키고 지속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위따까 위자라고 하는 것은 살필심사, 살필사자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자, 지금 진전이 왔잖아요. 자, 그렇게 진전을 해놓고 그런데 조준호, 누구, 심형래, 누구는 이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일으킨 지속적인 생각을 비따까 빗자라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에 강목스님 등등은 그 다음에 심달호 누구는 심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는 바 이분들이 서로 그렇게 상대방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비따까 빗자라가 위파사나 수행자, 해의 수행자와 삼매의 수행자가 전혀 다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주제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끌고 나가는지 그것이 이제 얘기하고 선행되어진 그 사람들을 싹 적어 놨어요. 여기서는 이름만 딱 적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 본론에 가서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다 따옴표를 따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을 싸움을 붙이는 거야. 여기서 A1, B1, 그 다음에 A1, B1, 그 다음에 A2, B2, A3, B3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저기 하면서 서로가 논쟁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선행되었던 연구들을 거의 쓰고 거기에 대해서 10%만 자기가 숟가락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나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말하는 선행 연구를 정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행되어진 연구를 떠나서 자기 혼자 깨달은 사람 마냥 혼자서 다 쓰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논문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논문을 요구하지도 않아.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과거에 선행되었던 연구를 잘 끄집어내어서 조직적으로 놓는가, 이것이 논문을 얼마나 잘 썼는가 하고 연관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잘 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남의 것을 끌어오는가, 출처를 잘 밝히고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논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본론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서론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제에 연관된 그런 본론을 써야 되는 거죠.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본론에 대해서. 본론. 셋째 장부터는 본론이나 본론이라고 쓰지 않는다. 서론과 결론은 그렇게 쓸 수 있으나 본론은 진짜 주제와 연관된 본론을 기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아라한과 보살의 수행체계 비교 연구 등을 순서를 잘 정리하여 쓰고자 하는 논지와 연역이나 귀납적으로 후보한다. 보통 목차에서 다 정해져야 한다. 이 본론이 준비되지 않으면 목차가 나올 수 없으므로 아주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논문 계획서가 완성된다. 네, 계속.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결론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결론. 그러나 보통 연구 계획서에는 연구가 덜 맞춰진 상태이므로 크게 결론이 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예상되는 결론이나 가치, 논문의 한계 등을 쓰며 연구를 거쳐 얻게 될 소결론을 도출한다고 보면 된다. 말이 계획서인지 사실은 연구의 중간 보고서나 다름없다. 그 다음에 6번. 결론의 뒷장은 보통 참고 문헌을 쓴다. 자신이 논문을 쓰기 위해 여태까지 봤던 서적과 논문을 써주면 된다. 비록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인터넷 주소를 꼼꼼히 모두 써야 한다. 디지털 예로 그건 지나가고요. 단행본일 경우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특정한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실제로 어떻게 논문을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계획서만 보고도 알 수 있게 써야 한다. 논문은 자기의 의견이 제시된 글로 어떤 연구 문제에 대한 본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므로 주제를 정해 연구하고 자료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내 자료의 결과와 다른 사람의 결과를 비교하고 논의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면 바로 논문이라고 한다. 논문 자료실에서 논문 계획서 쓰는 법과 논문 쓰는 법 등을 먼저 공부한 후에 다른 사람의 논문을 여러 편 읽어보면 좋다. 가장 풍부한 자료가 국회 도서관이에요. 자, 국회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국회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여기 읽어보세요. 국회 도서관 이용 방법. 국회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한다. 회원 가입은 다른 PC에서 가능하나 원문 보기를 하시려면 중앙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 가셔서 원문 검색하는 PC를 사용해야 한다. 자, 여기에다가 접속하면 계속 윗부분에 여기에 접속하면 윗부분의 메뉴 중에서 전자도서관 소장자료 검색으로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로그인을 하면 바로 자료 검색창으로 이동하는데 이미지 뷰어나 플러그인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자료를 볼 수가 없다.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고 로그인을 하면 자료 검색창으로 들어간다. 자신이 생각한 제목에 한두 단어만 입력하여 검색하고 빨간색 PDF 그림이 있는 논문은 내용을 직접 볼 수 있다. 개인의 PC에서는 인쇄가 안 되므로 논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자료가 될 만한 논문의 제목과 작성자 등을 메모해 두었다가 학교 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서 인쇄한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주제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 국회 도서관이나 혹은 그 동대 도서관에서 한번 연관 검색어를 딱 쳐보면은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작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하고 비슷하게 그 선행에서 글을 쓰려고 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것에서 무엇은 내가 인정하고 무엇은 내가 반박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따와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논문 제목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논문 계획서가 써지게 되면 목차가 정해지고 하면은 이 국회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그 동대 도서관에서 그 연관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쓰고자 하는 논문과 비슷한 제목의 논문을 몇 편 골라서 목차를 잘 보고 논문 계획서 작성 시 참고한다. 논문 계획서는 주로 제목과 목차 위주로 평가한다. 먼저 담당 교수님에게 메일로 논문의 제목으로 합당한지 문의하고 제목이 결정되면 다른 논문을 참고해서 목차를 정한다. 학위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요소. 원래 이제 담당 교수가 하는 일은 논문 주제를 학인들이 주면 그러면은 그것을 국회 도서관에 쳐봐요. 똑같은 제목이 있다. 그러면은 빠꾸라. 왜냐하면은 그 똑같은 제목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무효 처리가 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교수들은 뭘 하냐면 제목을 조금 비틀어요. 제목을 비틀어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런 제목이 안 나올 것 같은 제목으로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그래서 제목의 글자가 달라버리면 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문제를 피하도록 하죠. 학위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요소. 1. 연구 문제가 있어야 한다. 2. 연구 문제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 즉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3.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4.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5. 연구 문제의 답을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6.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7. 연구에 사용된 참고 문헌, 설문지,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계속. 논문에 요구되는 사항, 독창성, 기여도, 구성 형식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 방법, 실험 방법, 결과 분석 등이 정리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논문은 어떻게 쓰는가? 1. 시간 배분은 자료 수집. 분석을 9대 1만 해도 성공적이다. 자, 그래서 자료가 9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쓰는 건 1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을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분석할 자료, 대개 숫자로 된 통계 자료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이론 및 실증 연구 자료, 문헌 자료이다. 2. 검증할 가설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라. 자기 생각이 없는 논문은 자료집이 되기 쉽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개발하는 다른 방법은 논문에서 검증할 가설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겁이 나지만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항상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소 서툴더라도 나름대로의 가설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빗닦아 빗자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처음에 그 논문을 쓸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A가 맞든지 B가 맞든지 혹은 A, B 다 틀리든지 라고 하는 가설을 하나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논문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가설이 하나 필요하다. 서로 정반합이 도출이 돼야 돼. 항상 논문을 쓸 때는 이렇게 어떤 지금까지는 A라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설에 대해서 B라는 설이 하나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A라는 설에 대해서 B라는 설이 이와 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본다. 이게 정반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정반합,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하나의 가설과 그다음에 새로운 신학설과 그다음에 양쪽을 중재하는 식,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써가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식이에요.
분량도 잘 나오고. 계속. 3. 가설은 항상 검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때로 검증이 불가능한 가설을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직이고 빨리 버려야 할 대상이다. 이런 논문은 대개 선문답 하듯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논문의 주제도 매우 거창한 것이 특징이다. 즉, 거창한 주제의 논문 제목을 피해야 하며 겸손한 작은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검증한 가설을 조작적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누구를 뭐 인신공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싱싱한 예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 전에 혜진 스님은 이제 항상 그 이해력과 그 다음에 저희가 뛰어나요. 그런데 인도 철학에 대해서 항상 가설을 가지고 있어. 이제 혜진 스님은 그 무슨 가설이냐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와 설일치부 중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다 같다. 사상적으로 같은데 이것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된 것은 왕조가 개입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가설이 지금 이제 논문을 쓰는데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되는 가설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이제 자료가 인도에 있느냐 하면 난 알거든요. 없어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가설로만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굳은 신념으로 계속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선문답이 돼버리는 거야. 검증할 수 없는 것. 검증할 수 없는 논문, 이 가설은 비조작적 가설, unoperational hypothesis. 그러니까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검증할 수 없는 그런 가설이 되는 거고, 이 검증할 수 없는 가설은 박사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는 아주 피해야 될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돼요.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데 이런 가설을 가지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논문 심사위원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저기 전남대에도 이제 그 철학과에 한 학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서양 철학을 많이 하던 사람이 불교 철학에 와서 뭐든지 단도직입적으로 딱딱 잘라서 욕계는 욕이다, 색계는 색이다, 무색계는 무색이다. 그냥 그걸로 딱딱 그냥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동대나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불교를 정리해서 얘기하다가 기존의 교수들한테 이제 그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라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조작할 수 있는 가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가설을 이 박사 논문할 때는 반드시 저기 하고, 만약에 증명할 수 없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거라면 그거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까지가 다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만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뭐가 두 가지가 남았느냐면 인용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는 부분이냐면은 각주를 만드는 그런 그 사례와 그 다음에 참고 문헌, 그러니까 어떻게 인용구를 집어넣는가, 그 다음에 각주를 어떻게 만드는가, 혹은 미주로 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각주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각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을 쓸 때 이 참고 문헌은 양쪽에서 다 써야 돼요. 처음에 그 논문 계획서를 쓸 때도 참고 문헌이 미리 나와줘야 돼요. 나는 박사 공부를 할 때 이제 막 시작하는데 참고 문헌을
그 책 이름을 쓰라고 하니까 황당하더라고. 지금 내가 뭐가 얼만큼 필요한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게 순서가 뭐냐면은 지금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책이 무엇인가를 먼저 자료부터 알아보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참고 문헌을 써야 돼요. 참고 문헌을 쓰는데 순서가 있어요. 이제 여기도 위아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경전 1번으로 경전을 제일 먼저 쓰게 해요. 경전을 LBC 순서로 먼저 쓰고 두 번째 사전 내가 사용했던 사전 그 사전을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행본 이제 책으로 나온 것을 쓰게 되고 네 번째 거는 이제 학위 논문 우리는 그 박사학위 그 연결되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딱 치면은 우리 서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 박사연구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주제를 딱 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박사를 학위 논문 썼던 것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그 연구재단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래서 학위 논문을 뭐를 썼는지 그것을 이제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학술지, 여섯 번째로는 웹사이트 자료 이렇게 순서대로 이 참고 문헌을 적어야 된다. 참고 문헌을 적는데 그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참고 문헌을 쓰는데 여기 순서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논문 쓸 때 이렇게 썼던 건데 이제 영어로는 bibliography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참고 문헌이. 그래서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그래서 먼저 경전류예요. 그래서 Pali text and translation.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전들을 순서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영어로 된 거를 쓸 때에는 이렇게 책 이름을 이탈리체로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서 먼저 책 이름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저자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출판 연도 그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장소는 어디에서 썼는가 런던 BTS 뭐 이런 것을 다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책들은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써요. 책이 한 수십 권이 된다면 영어는 ABCD 그 순서로 쓰게 되고 한국말은 이제 가나다라 순서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저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저자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저자의 그 마지막 출판된 연도 가로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것은 이렇게 이탈리체로 누워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가 어느 출판사에서 했는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하고 한글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한글은 어떤 식으로 쓰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에 인용된 참고 문헌은 참고 문헌 목록에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논문 또는 단행본의 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 또는 단행본이 계속하여 나오는 경우에는 저자명 부분을 밑줄로 표시할 수 있다. 참고 문헌은 따로 모아 한, 중, 일, 영문은 각각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타 5건은 알파벳 순으로 본문 다음에 열거한다. 자, 한중일은 가나다로 돼 있고 영어는 ABCD 알파벳으로 영어나 그 다음에 다른 유럽의 저기는 ABCD 알파벳으로 그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자, 저자명을 먼저 앞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그 다음에 발행연도 괄호로 묶어서 발행연도를 쓰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세 번째 책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자명, 그 다음에 발행연도, 그 다음에 책 이름. 영어는 이탈릭인데 한글은 그냥 곧바로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몇 판인지를 쓰는 거예요. 초판은 쓰지 않고 2판이나 3판, 그러면은 이제 그 마지막 판 수만 그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출판지명, 예를 들어서 출판지가 울산 하면은 울산으로 쓰고, 뭐 고유한 소리, 서울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콜론 한 다음에 고요한 소리사. 자, 서울 콜론 고요한 소리사. 그 다음에 울산 콜론 하고 뭐 초기불전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가 저자명, 발행연도, 그 다음에 서명, 그 다음에 판수, 그 다음에 출판지명, 그 다음에 출판사명. 요것이 이제 한글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가? 왜 출판지를 왜 쓰는 건가요? 왜냐면은, 출판사가 어디 있는가가 출판지잖아요. 왜냐면은 출판 장소가 바뀔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 출판사 망해가지고 서울에 있던 것이 부산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책 내용도 그쪽에서 좀 바꿔서 할 수도 있죠. 페이지 수가 바뀌었을 수 있죠. 출판사가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페이지 수 또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러면 내 인용을 내가 했을 때 이쪽에서는 페이지 수가 20페이지였는데 저쪽은 30페이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단행본에서 예로 든 게 위에 설명한 거랑 다르게 돼 있지 않나요? 요거는 다르게 돼 있어요. 요거는 지워버리면 돼요. 요거는 내가 보충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거 완전히 저기가 안 돼 있어서 내가 안 준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을 참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계속 읽어보세요. 이 학술지의 경우 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 제목, 잡지명, 번호, 연수.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자명은 같아요. 그 다음에 발행 연도, 이제 이것도 같고, 그 다음에 논문 제목 같고, 그 다음에 잡지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몇 권 혼지, 그 다음에 페이지 수, 이제 이런 식으로 학술지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학술지에는 페이지 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학술지에는 어떤 한 사람의 단일한 책이 아니고 페이지마다 여러 사람의 다른 글들이 들어있어가지고 페이지를 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글을 얘기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학술지의 경우는 페이지 수가 들어가 줘야만 돼요. 뭐 대충 이 정도로 참조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중에서. 윗자가 윗자라 설명하신 저 내용이 지금 그렇게 글을 쓴 분이 누가 계신가요? 없죠. 그러면 저 글을 그렇게 쓸만한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이쪽과 이쪽 얘기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스님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내가 제일 이제 대답하기가 곤란한 게 저런 질문이야. 스스로 지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저 차이를 몰랐을까요?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위파사나 자나하고 사마타 자나가 이렇게 그 차이를 구별을 못하는 학자나 그 다음에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가 뭐냐면은 대승과 초기경전에서 삼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요. 대승경전에는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은 세상을 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초기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건 절대로 인정이 안 돼요. 삼매에서 일단 나와야 돼. 나와서 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승경전은 어디를 보든지 삼매에서 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제 그렇게 이제 되었을 때 초기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승경전은 비불설이다. 왜냐하면은 살짝 베껴서 썼으니까 그 미세한 점을 알아채지 못해서 그렇게 삼매에 들어서 썼다라고 했다라고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을 해요. 자, 그러면 대승경전이 비불설이라서 그런 모순을 안고 있는가? 아니면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목이 짧아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이제 정반합의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삼매에 들어서 뭘 할 수는 없죠. 나와야 돼요. 그건 상식이 아니라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상식적인 게 아니고. 대승불교의 상식에서 보면 삼매에서 그렇게 하는, 부처님이 삼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바탕을 두고 있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삼매의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 삼매의 개념이 다른 거야. 내가 아까 다 그 예를 다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삼매의 개념이 각각 다른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초기불교에서는 몰입된 상태에서 지금 저쪽에서 말하는 삼매는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몰입삼매를 말하는 것이고, 몰입삼매는 들어갔다가 나와야 해로 전환이 돼요. 근데 이 미파사나 삼매, 지혜 삼매, 찰나 삼매는 들어갈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어. 그 순간순간이 삼매이면서 매 찰나마다 삼매를 가지면서 매 찰나마다 지혜로 관을 할 수가 있어. 이것은 이제 이파사나 자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상삼매, 일행삼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찰나삼매라고 그래. 그래서 이 삼매에서 나와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없어. 매 순간순간 삶이 찰나삼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그 지혜를 얻은 자의 찰나삼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초기경전에서는 초기경전 가운데에서 몰입삼매,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몰입삼매, 삼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찰나삼매와 몰입삼매가 있는데 몰입삼매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어느 한 면에 국집하게 되면은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직 이런 삼매 개념에 대해서 정리된 게 없습니까? 그게 이제 내가 얼마 전에 한 1, 2개월 전에 가장 핫한 삼매의 이론이라고 수자들 몇 명이 찾아와 가지고 삼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접수한 핫한 이슈에서 아직 없는 그런 내용을 스님은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스님의 얘기를 말씀을 잘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삼매에 대한 그 정보와 기준 이런 것이 이제 확실하게 정립이 완전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정립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외국 논문이나 이런 건 다른 얘기입니까? 외국 논문에도 없으니까 그러겠지. 다른 나라에도 잘 정립이 안 됐겠지.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찰나산매라는 것이 원래 경전에도 있어요. 찰나산매라는 게 경전에도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하시 사요더라. 이 미얀마에 있는 모든 사회도 그 성자들 가운데서 마하시 스님이 모립산매와 찰레산매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다음에 찰나산매를 통해서도 사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마하시 사야도고 요즘에 그 미얀마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마하시 사야도의 제자들의 제자들이라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찰나산매와 모립산매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그리고 청정돈에서 얘기하는 산매는 그 모립산매예요. 그래서 모립산매에는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산매의 대상이 달라요. 모립산매는 개념이에요. 개념이나 이미지가 모립산매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찰나산매의 그 대상은 뭐가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법들이 이 찰나산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이나 부처는 그런 찰나산매를 증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산매에서 나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그것은 그 아라한이나 부처 가지고 있는 공능이에요. 그런 찰나산매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산매에서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력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스님이 얘기했던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산매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산매는 바로 모립산매를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립산매와 찰나산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논쟁거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이 위타카 위자라에서도 이런 지혜로 들어가는 수행과 산매로 들어가는 수행 이 양쪽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두 개가 다른 식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모순과 모든 갈등은 무지에서 발생하는 거야. 무지에서. 전에 그 강의하실 때 정해쌍수 설명하시는 그 일상산매를 얘기하셨어요. 정해쌍수를 이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모립산매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찰나산매로 바라보는 게 있는데 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1700 공안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의 공안이 뭐냐면은 부처님이 멸진정에 들으셨다가 초선까지 내려오셨다가 마지막 사선에서 열반에 드신다. 왜 그런가? 이게 공안 중에 하나예요. 아는가요? 이게 공안 중에 하나예요. 왜 사선에서 열반에 드는가? 왜 그러겠어요? 사선까지 가야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보다 높은 멸진정이 있고 그 다음에 7, 8정이 있는데 왜 그게 아니고 하필이면 사선이냐 이거예요. 그 말은 사선과 그 다음에 8정과 멸진정과의 어떤 공능의 차이가 있는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한번 선생님 그 얘기 한번 해주시는데. 그러면 초선과 2선과 3선과 4선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4선의 상태가 초선이나 2선에서 아직까지 덜 떨어지고 아직까지 번뇌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4선에서는 어떤 번뇌가 사라졌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초선에는 무슨 번뇌는 사라졌는데 무슨 번뇌가 남아있죠? 유승전이 떨어진 거. 그거는 수다원. 수다원이나 아라한하고는 초선, 2선, 3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건 다른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5가지의 번뇌 장애가 사라진 거예요. 5가지 장애가 5가지의 그 정신적인 장애가 잠깐 사라진 거죠. 잠깐 눌러져 있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그 번뇌가 뭐가 있어요? 자, 초선에서 번뇌는 뭐냐면은, 초선의 번뇌는 무엇이냐면은, 심사예요. 내가 무언가를 안팎으로 관찰한다는 말은 아직까지 내 안팎에 적이 있다는 거야. 내가 계율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계율을 자동적으로 지키는 습이 안 돼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5가지의 장애가 있는 점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율과 그 다음에 오장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 심사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치 않죠. 자, 그러면은 심사가 없고 희락, 그 다음에 일념이 있는 것을 몇 선이라고 그래요? 2선. 초선에는 심, 사, 희락, 일념이 있고 2선에서는 심사가 떨어지고 희락, 일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심사를 통해서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오장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꼭지가 남아있는, 계율을 지켜야만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5가지 마음속의 장애를 열심히 누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 처음에 출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관광객이 이제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20대나 10대에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그런 아가씨가 오면은 눈을 딱 감고 숨을 막고 숲속으로 막 도망가야 돼. 이 사미가. 왜 그래요? 만약 눈으로 보거나 향기를 맡으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이제 비유를 든다면 이 심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제 그렇게 다스려야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앉아 있으면은 저절로 마음이 무심해지고 산매에 들고 하면 이 심사라는 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않죠. 그래서 심사가 앞에 있는 2가지 번뇌를 없애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마저도 버려야만이 마음이 더 가라앉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선에서는 심사를 버리고 희와 락과 그 다음에 일념이 있는 거예요. 자, 희와 락과 일념이 있어요. 희는 정신적인 기쁨이고, 그 다음에 락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즐거움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비유를 들어요? 목이 마른 자가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저 멀리서 봤어. 그러면 락이 생기겠어요? 희가 생기겠어요? 희가 생기죠. 그 다음에 가서 샤워를 하면서 물을 마셨어. 뭐가 생겨요? 락이 생기죠. 자, 그런데 희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희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될까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희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다시 사막을 걸어가. 사막을 걸어가는데 목이 말라. 그러면은 뭐가 발생해요? 고통이 발생하는데 그 고통 때문에 뭐를 염원하게 되냐면은, 그 오아시스를 만났으면 하는 것이 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를 가지고 있는 한 다시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희라고 하는 것이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야. 이런 선정의 그 희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 희라는 꼭지가 남아있는 한 아직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심하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선이 일단 되면 그 다음에 장애가 되는 것이 뭐가 돼요? 이 희가 되는 거야. 그냥 개념적인 측면, 이 개념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희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개념적이라고도 정신적으로 뭔가를 희구하는 상태라. 정신적인 희구하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토사구팽이야.
이 희를 통해서 다른 번뇌를 다스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얘도 버려야 돼. 토다구팽. 정확하진 않지만 얘를 사용하고 나중에는 얘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안 돼. 희라고 하는 것이. 이 정신적으로 뭔가 희구하는 마음이 남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희가 버려지고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만 남아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삼선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삼선과 사선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락을 버려야 돼요. 락을 왜? 락이 무엇 때문에 장애가 될까요? 왜냐하면은 즐거움을 그렇게 느끼게 되면 그러면은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즐겁지 않은 상태가 되면 불편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락마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선의 상태는 고와 락과 희와 우가 다 버려진 평정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고락,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희우라고 하는 이 느낌과 관련된 번뇌가 다 다스려진 상태,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거를 사선의 상태라고 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평등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평온하고 평등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가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선의 상태에서 봤을 때 그 전에 있는 상태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활달달하고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에 정서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 밑에 상태는 사선의 상태가 되어야 정서적으로 완전히 그런 감정의 장애로부터, 감정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에서 삼선까지는 이 사선에 비해서 번뇌가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5에서 8이나 멸진정은 사선에 비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5, 6, 5선, 5정부터는 선정력이 너무 깊어서 정신이 작용을 못해요. 정신이 멈춰있는 상태야. 5선은 선정이 너무 강해. 선정이 너무 강해서 정신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선이 정신이 아무 것에도 속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선의 상태에서 뭐가 발생할까요? 단맛작구가 발생해요. 단맛작구가 뭐죠? 법안이 생겨요. 자, 법안이 발생하면 무엇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법의 눈이 발생하면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를 얕다붙지 않냐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의 상태에서는 감정적으로 뭔가에 치우쳐 있는 상태라서 모든 법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사선이 되어야만이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대념처경에 나와 있어요. 대념처경에 보면은 사선의 상태가 되어야 이런 법들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본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해탈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족쇄를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선의 상태를 사선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베카라고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이제 우빠, 익샤, 익샤는 투시, 보다라는 뜻이에요. 우빠는 가라앉히고. 아까 뭐를 가라앉혔죠? 사선에서 고, 락, 히, 우가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수와 해당하는 수에 관계되는 번뇌가 가라앉았어요. 가라앉힌 상태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가라앉히고 보다는 것을 우리 중화권의 언어로 한문어로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가라앉히고 본다. 적조가 바로 그 말 아니에요. 고요하게 비춰보다라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무슨 말 했어요? 적적성성. 가라앉아 있는데 성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 아니에요. 요게 전부 다 선가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어느 상태를 얘기하냐? 사선정의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아까와 같이 얘기했던 만약에 몰입산매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을 하는 사람이 사선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인정이 안 돼. 만약에 몰입산매만 얘기한다면. 왜냐하면은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 몰입산매에서 얘기하는 개념이나 혹은 어떤 표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나 표상이 아닌데 어떻게 사선에 들어가느냐 그런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찰나산매라고 하는 개념이 딱 등장하면 화두를 들어도 연부를 해도 무엇을 해도 사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찰나산매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찰나산매를 통해서 이 고라키유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법을 볼 수 있는 상태, 적조의 상태, 적적성성한 상태, 이제 여기에 사선에서 다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초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멸증정도 아니고 사선의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이유가 바로 사선의 상태가 모든 사물을 감정과 편견과 주관을 가라앉히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사선에서요, 심사기랑 일념이 삼선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고라키유 아니 삼선에서 뭐가 떨어지냐고 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초선에서는 심사기랑 일념이 다 있고 이선에서는 희락 일념, 네. 삼선에서는 락 일념. 그러면은 삼선에서 힘은 떨어지고 락과 일념인. 있는 것이고 사선에서는 그러면 일념만 있는 거예요. 사선에서는 우백하, 평정한 마음 그거를 하고 일념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일념이라고 이제 할 것도 없이 일념은 떨어지는 건가요? 여기서는 일념이 이제 평정으로 바뀌는 거라. 그래서 사띠마 우백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현전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화두가 현전해서 알아차림이 현전하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 이제 그래서 사띠마 우백하 이 두 단어로 사선을 정의를 내려요. 찰나산매도 이렇게 조선부터 사선으로 나뉠 수 있다는. 그렇죠. 찰나산매를 통해서도.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아주 이제 강하게 주장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근세기의 마하시사요도다. 근데 이제 경문에는 이제 찰나산매가 아니면 찰나산매가 있어요. 경에도도 자세히 살펴보면 있는데 띄엄띄엄 보면 안 보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문과 경이 다 경에 있는 내용인데 경에 있는 내용이 심사를 얘기할 때
이 그 청정도론이나 이런 삼매 얘기하는 거고 다르거든. 그러면 경애는 그것이 존재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스님 그 마하지 스님의 그런 찰나산매와 그 모림산매에 대한 말씀이 지금 좀 그렇게 받아들여진 상태인가요? 아직도 논쟁적인가요?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완전히 학자들이 고집을 피우는 학자들은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수행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좀 식견이 열려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죠. 왜냐하면은 경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경전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비담미가들은 이 찰나산매를 잘 안 믿는 편이고, 그 다음에 수트란따, 경량부 혹은 경을 중심으로 하는 판에서는 이제 이 찰나산매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쪽이고, 뭐 그렇게 여기서 그래서 아비담마만을 주장하는 학파에서는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삼매를 그 동중과 정중으로 나눌 때 찰나산매 같은 경우는 동중과 정중에 다 되는데 그렇죠. 이제 모립산매는 정중에만 되는 거죠. 이 동중하고 정중의 얘기가 나왔어요. 정중하고 동중의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십지보살이 초지에서 십지가 있잖아요. 초지보살이 되려면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오온개공. 공관을 투과해야 돼요. 공관을 투과하지 않으면 그냥 자비심과 그 다음에 연민심이 있어도 그거는 보살 초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지전의 연민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초지보살의 연민심이라고 하려고 하면은 이 공관을 투과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공관을 투과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사무화 가운데서 이무예가 되는 거예요. 사사무예 가운데서 이무예가 되는데, 자, 이무예하고 사무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스님이 질문했던 그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무예는 지금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헌에서는 나는 잘 못 봤어요. 이거는 티벳 문헌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무예라고 하는 것은 정중에서 공성이 드러나는 상태를 그걸 초지보살의 이무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중에는 공한데 동중이 되면 탐진이 일어나. 초지보살도 탐심과 진심이 있어요. 이 초지보살이 이 동중의 탐심과 진심이 완전히 다스려진 상태가 언제겠어요? 육지보살이 돼야 돼요. 육지보살이 돼요. 육지보살이 되어야 동중에도 탐진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치와 현상세계, 그 다음에 이치와 실천, 이게 걸림이 없는 상태가 이사무예가 바로 육지보살이고, 이게 바로 정중에서뿐만 아니라도 이 동중에서도 공성이 현현한다. 단순한 이치적으로만 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을 터득한다. 공을 이렇게 표현한다. 공을 실천한다. 이것이 바로 육지보살의 이제 차이점이죠. 요게 이제 정중과 동중의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사무예는 어디에서 나와요? 사무예는 오지보살이 사무예가 돼요. 그러면 오지에서 십지경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익힌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오지보살이, 그러니까 초기경전에 의하면 이 사문가경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로 계율 속에서 멀어질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사주, 팔자, 그 다음에 길일, 흉일, 그 다음에 관상,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또 뭐 봐주죠? 그 다음에 이사 가는 날, 택일, 이런 거 봐주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허용이 돼요, 안 돼요? 허용이 안 되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명이라고 그래. 정명이 아니고 미자 아지바, 잘못된 생활 방식이라. 그런데 오지보살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통달해야 돼. 통달을 못하면 오지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어. 통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지보살은 공관을 통과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기술과 지식을 나의 이양,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걸 배우죠? 중생을 섭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포교를 할 때도 영어 잘해봐. 그러면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오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연부를 잘해봐. 연부를 잘하면은 또 중생들이 그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를 잘하고 회계사가 돼.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 그 회계사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 다 쫓아오잖아. 그러면서 불자가 되는 거야. 그럼 모든 지식이 불자의 수를 10명을 늘리게 하는데 필요한 그 기술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편을 만들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맷지보살이 하는 거가 오지보살이 하는 거예요. 그 오지보살이 그런 모든 그 일들을 잘하는 것을 사사무예 중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사무예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십지보살에서 이루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책 다 받으셨죠? 그 책 받으신 거에서, 책 받으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나는 각 지마다 2권씩 했거든요. 각 지마다 2권씩 했는데, 두 꼭지씩 각 지마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십지경 읽어보세요. 이해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이해하기 수월하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십지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느냐면은 십지가 76페이지. 십지가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76, 78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보면 그 사사무예가 뭐를 얘기하는지 십지경에 아주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몇 줄만 인용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흥미가 있으시면 내가 그 십지, 마지막 십지 번역한 거, 그거를 원문 그대로 읽어보시면 법성계에 나오는 그 모든 거 있잖아요. 일중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중경 여계시를, 그거를 아주 서술적으로 십지의 상태를 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과 계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지의 상태에서는 시간, 과거와 미래를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공간, 시방의 어느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계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부터 불계까지 지금 여기 현재 인간계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지의 계라고 하고, 지금 내가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부처님 세계에 몸을 낮추는데, 그러면서 내 인간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를 다 보이는데 인간 세계와 부처님 세계가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장애하거나 부딪히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걸 사사무예라고 그래. 자, 지금 이것과 이것이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공간에 있으려면 그럼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야 돼. 내가 모바일을 비켜주고 얘가 이쪽으로 와야 돼.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이제 같은 공간에 있으려면은 다른 시간에,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으려면 다른 시간에, 뭐 그게 그거다. 같은 공간에 있으려면 하여튼 다른 시간에 있어야 돼. 근데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두 개가 존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깨트리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사무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과 공간과 괴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 십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스님 기억나실지 몰라요. 스님 시작하시죠. 시간 되었습니다. 응, 알았어. 스님 그 예전에 각성 스님 여기 강의하실 때 내가 물어봤어요. 사사무예를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십지경을 번역하면서 그 출처를 제가 알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지, 그다음에 육지, 초지, 오지, 육지, 십지가 바로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사무예는 어떤? 이사무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그 정신적인 상태하고 자기의 공예 상태가 육지지 공예 상태가 그것이 삼매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탐진치가 다스려진 상태, 이제 그거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이구 시간이 저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 휴식을 수식을 취하고 그럼 4시에